이런 자식은 무조건 끊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증오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의 철학으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풀어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핏줄은 하늘이 맺고 도는 사람이 지킨다. 사랑은 정으로 시작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건 언제나 도의 관계다. 여러분,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무조건 끊어야 사는 길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년의 삶,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노후 자금까지 털리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정이 지나치면 도가 무너진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덮고 끝없는 요구를 받아주고 희생을 미덕으로 착각할 때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부모의 노년을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인의가 뒤바뀐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다움을 잃은 정, 그것이 바로 병든 사랑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도 도 위에 서야 사랑이 된다. 오늘 영상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망치는 자식 유형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정약용의 철학으로 보면 노후를 병들게 하는 자식은 단 3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의를 잃은 자식입니다. 부모를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자식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한때요. 의가 끊기면 그 정 또한 오래가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의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의로움 위에 서 있을 때만 오래가고 의가 무너지면 아무리 깊은 사랑도 결국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희생 위에서 자신의 삶을 세우는 자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그들의 실패를 보상하는 자금이 되어버리고 부모의 정년이 자식의 생활비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 대신 당연함이라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건 인간적인 일입니다. 문제는 그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줘. 그 말이 반복될수록 부모의 통장은 점점 비어갑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평생의 노동과 희생이 담긴 피 같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쉽게 요구하고 쉽게 받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또다시 같은 말을 합니다. 부모의 주름이 깊어지는 만큼 그들의 죄책감은 옅어지고 부모의 노후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정약용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이미 인의의 도리를 저버린 자식들입니다. 정약용은 정에 끌려 의를 잃는 사랑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이 지나치면 도가 무너지고 도가 무너지면 사람의 길도 사라진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돕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탐욕을 유지시키는 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를 잃은 정, 즉 병든 사랑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효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효는 계산된 효입니다. 받을 때만 효자이고 주지 않으면 냉정한 사람으로 부모를 몰아갑니다.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고 사랑의 이름으로 요구를 반복합니다. 그들이 쓰는 말의 끝에는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엄마, 나만 믿어. 아빠, 이번만 부탁이야.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누르고 죄책감으로 조종합니다.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에 매달려 의를 잃지 말라. 끝없는 요구는 이미 불이다. 정약용에게 의는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의가 무너지면 사랑은 탐욕이 되고 도움은 착취로 변합니다.
그는 인간의 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인간적인 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은 한때요, 돈은 영원하다. 사랑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도리와 의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요구가 끊임없고 일방적이라면 이미 그 관계는 정약용이 말한 도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단호함입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불의는 단호함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것이 매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짜 자식 사랑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식은 결국 세상에서도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을 돕되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 무너진다. 부모의 도움은 자식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어야지 평생의 지탱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효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덜어드리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가볍게 해야 효입니다. 부모의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식이 해야 할 마지막 효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으로 보면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자식은 효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행동은 불의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도리를 잃으면 부모도 자식도 함께 병든다. 부모가 정에 끌려 의를 놓으면 자식은 인간됨을 잃습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금전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교훈입니다. 그 단호함이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고 부모를 지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대로라면 부모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널 사랑하지만 도를 어길 수는 없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로 세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도리 위에 있을 때 진짜 사랑입니다. 정에 끌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은 결국 두 사람을 다 병들게 합니다. 의로운 사랑만이 부모를 지키고 자식을 바로 세웁니다. 부모의 돈은 자식의 실패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약용이 오늘날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돈을 주는 것은 쉬우나 도를 잃으면 삶 전체를 잃는다.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효는 받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의로 지탱됩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는 자식의 욕심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도리이자 인간의 길입니다. 두 번째 유형. 인을 해친 자식입니다. 부모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자식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기본을 인이라 했습니다. 인이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인의 마음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인의 마음이 사라진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식이 부모를 향해 분노와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자신이 겪은 세상의 불만을 부모에게 퍼붓습니다. 사회에서는 약한 척, 억울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약함은 사라지고 잔인한 말과 표정으로 변합니다. 이들은 세상의 벽 앞에서는 무력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무자비합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이런 자식은 이미 사람의 도리를 잃은 존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모르는 자, 이미 사람의 도를 잃었다. 인이란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는 마음인데 이런 자식들에게는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도 부모의 눈빛 속에 담긴 슬픔을 읽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 희생을 원망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건 부모님 탓이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야. 이런 말들은 부모의 가슴을 찢고 그들의 평생의 사랑을 모욕합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도리와 인으로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인은 감정의 바탕이고 도는 행동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이 사라진 관계에서는 모든 말과 행동이 폭력으로 변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쏟아내는 불평과 짜증,
냉소와 비난은 언뜻 보면 단순한 감정의 분출 같지만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감정적 학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런 자식 앞에서 참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게 어딨어 하지만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도회인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글들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마음을 절제하고 감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심설과 인심도 심설 등에서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이 인욕과 천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본디 착하나 방심하면 욕심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자식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깊지만 그 사랑이 자식의 무례와 폭력을 용인하는 수준에 이르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돕는 감정이지 상대의 독서를 받아내는 인내의 그릇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는 순간 자식은 더 큰 폭력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을 견디는 능력으로 오해하고 부모의 인내를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수양하지 않은 인간은 결국 도를 잃는다고 봤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 아무리 자연스러워도 도덕의 경계 안에서 다스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이 제멋대로 흐르면 그것은 강물이 아니라 홍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흐르나 그 흐름이 도를 벗어나면 재앙이 된다. 부모에게 분노를 퍼붓는 자식은 바로 그 홍수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울음부터 마지막 눈물까지 함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랑은 자식의 분노를 받아내는 통로가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며 끝없이 받아줍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인의 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도를 넘어 자신을 병들게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인이 아닙니다. 감정의 폭력은 말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신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의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식의 말 한마디가 칼처럼 꽂혀 평생 남습니다. 당신 같은 부모가 어딨냐?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한마디가 부모의 자존을 무너뜨리고 평생의 헌신을 부정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들은 부모가 느낄 고통을 도의 붕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인간다움이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공허함과 회한만 남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말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 받아줘야지. 그러나 정약용의 눈으로 보면 그건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의 도리를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은 인이 아니라 맹목입니다. 그 맹목이 관계를 병들게 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사랑이 도를 삼키면 그 사랑은 결국 학대가 된다. 도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한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쏟아내는 분노가 바로 그 예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자식은 아직 인의 도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끊지 못하는 부모는 도의 경계를 잃은 사람입니다. 이제 부모가 배워야 할 건 참음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사랑에도 선이 있고 인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의 도를 잃지 않기 위해선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단호히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 그 행동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이는 부드러움이지만 동시에 단단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무너지면 관계는 감정의 폭풍 속에 휩쓸립니다.
부모의 인은 자식을 포용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인이 자신을 해칠 만큼 확장되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살리는 감정이고 그 감정이 도 위에 있을 때만 인간답습니다. 인을 지키는 부모가 결국 자신을 지키는 부모입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사랑의 본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유형, 도를 무너뜨린 자식입니다. 부모를 간병인, 노동자로 여기는 자식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아무렇지 않게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손자 돌봄, 병시중, 가사일, 심지어 본인의 잔병치레까지도 부모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시간과 몸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엄마가 애 좀 봐줘야 나도 일하지. 아빠가 도와줘야 내가 좀 편하지. 이런 말들은 일상의 대화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한 세대의 헌신을 의무로 착각하는 오만한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자식들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부리는 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그는 사람을 시키기 전에 스스로를 살피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부림은 반드시 불의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빗대어 본다면 부모의 손을 빌려 자신의 편의를 채우는 자식은 바로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효란 단순히 봉사나 순종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하는 도리였습니다. 그는 효를 인간 사회의 근본으로 보았고 효가 무너지면 인과 의, 그리고 도까지 함께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부모의 노동을 빌려 젊은 짐을 덜어내는 자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인의 손을 빌려 젊은 짐을 덜면 그 젊음은 이미 늙은 것이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의 힘에 의존하는 순간 그 젊음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늙은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젊음은 스스로 짐을 지는 용기이며 늙음은 그 짐을 내려놓을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일부 자식들은 그 질서를 거꾸로 세웁니다. 부모의 노후는 평온해야 할 시간인데 또다시 자식의 삶을 떠받치는 노동의 시간이 되고 맙니다. 정약용은 효를 부모의 평온을 지키는 일로 정의했습니다. 효란 봉사가 아니라 배려입니다. 그는 효의 본질을 부모의 몸보다 부모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부모가 편히 쉴 수 있는 상태, 근심 없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효의 완성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시간이 손주 양육이나 가사노동으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효의 이름을 빌린 불의입니다. 부모의 손을 부리며 그 행위를 효라고 말하는 것은 정약용이 말한 인륜의 중심을 완전히 잃은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은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리를 바꾸면 도가 어지러워진다. 고 했습니다. 부모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자식은 책임을 감당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 위치가 뒤바뀌는 순간 도는 무너지고 관계는 원망과 피로로 가득 찹니다. 부모의 손에 다시 짐을 쥐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진정한 효는 부모를 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피로를 감춥니다. 허리가 굽고 손끝이 떨리며 무릎이 시릴 때조차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멈춤을 잃은 삶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멈춤을 무능이 아니라 지혜라고 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삶은 결국 욕망의 노예가 되며 타인을 부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일에서 물러나야 할 시점에 여전히 일을 맡기는 자식은 멈춤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효는 부모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효를 인간의 도덕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효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부모의 뜻을 도안에서 받드는 일이라 했습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에 맞게 사랑하고 도리에 맞게 멈추는 것이 효입니다. 효는 부모의 몸을 사용하는 일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할 때 그것이 자식의 가장 큰 공덕이라 했습니다.
부모의 손이 아닌 마음이 쉬어야 효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사랑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돌을 삼키면 그 사랑은 학대가 된다. 고 말했습니다. 도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한 감정이 되고 결국 누군가를 다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헌신을 당연시하고 부모가 그것을 사랑이니까 받아들이는 관계는 이미 병든 사랑입니다. 효의 이름으로 부모를 부리는 자식,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 이 둘 다 도의 중심을 잃은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효를 자립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리는 남을 부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도움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그만큼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짐은 결국 부모에게 전가됩니다. 효란 부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워 부모가 평온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효의 완성은 부모의 평온에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 없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효의 성취입니다. 부모를 간병인이나 노동자로 삼는 자식은 효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의 남은 생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시간을 평온으로 채워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자식을 위한 사랑도 부모를 향한 효도도 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불행으로 변합니다. 부모의 손을 빌려 젊은 짐을 덜지 말고 부모의 마음이 고요히 쉴 수 있도록 세상의 무게를 대신 들어주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효의 참된 길이며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뼈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호적을 파거나 연을 완전히 끊는 극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독립과 감정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첫째, 금전적 독립선언입니다. 남은 재산은 믿을 만한 곳에 맡기거나 자녀에게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나중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노후를 망칩니다. 둘째, 거절의 연습입니다. 자녀의 무리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쉬워집니다. 셋째,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만남 자체가 감정적 소모라면 만남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어막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도를 넘지 않게 하라. 끊는다는 건 냉정이 아니라 부모의 도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에게 끊음은 증오가 아니라 도덕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에 이끌려 도를 잃지 말라. 사랑도 도 위에 서야 사랑이 된다. 끊는다는 건 미워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 어떤 자식도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가장 현실적으로 다룬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라. 관계를 끊는다는 건 인간의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구원입니다. 도리를 지키는 사랑은 오래가지만 정에 휩쓸린 사랑은 반드시 병듭니다. 끊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끊음 뒤에 오는 건 평온과 자유, 그리고 진짜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썼습니다. 멈춤은 길이요, 끊음은 새 시작이다. 사람은 이름으로써 완성되고 비움으로써 지켜진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은 보상받아야 할 시간이지 더 희생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자식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을 지켜주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노후에 도움이 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는 나를 만나는 시간.
은빛 여행이었습니다.